안녕하세요. 최은주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신청을 할 때 이 농업진흥구역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경영을 일반적으로 해야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그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농업진흥구역을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첫 번째는 농사를 짓기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영농 경력을 쌓아야 되고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미 틀이나 예를 들면 뭐 수로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그 농지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쉬운 방식으로 지을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만이 일반적으로 그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도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건 분석을 몇 차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물건들 중에 한 몇 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진흥구역의 물건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내가 농업인이 아니면 이런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살 수가 없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인만 살 수 있는데 농지를 매입을 하면서 농업인이 되면은 그것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도 살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목적은 농업의 진흥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우리가 약간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농업보호구역이라는 또 구역이 따로 있는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농업진흥구역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농사 목적으로 짓는 구역이 있고 이 진흥구역에 어떻게 보면 약간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뭐 용수원 확보라든가 수질 보존을 위해서 같이 걸쳐져 있는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농업진흥구역이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이유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지역이 예를 들면 도시 그 지역의 관리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농업진흥구역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농지 투자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될 경우에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수요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는 매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는 국가에서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매년 오르는 걸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물가는 항상 오르는 건데 그 물가의 수준 대비해서 1에서 2%는 매년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수익률은 예를 들면 몇십 퍼센트 또는 1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 6%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이 농지의 가격 자체가 이미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의 농지를 반값으로 받아서 매년 농사를 지어가면서 보유를 할 수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농지의 가격은 몇십 퍼센트 또는 몇 배가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은 100%에서 200% 두세 배 정도는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싼 토지입니다. 그래서 가격 거품이 없고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다라는 게, 경쟁자라는 거는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이 우리의 경쟁자인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붙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반값으로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택지 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은 절대 농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굉장히 싼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농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전부 다 어떤 건물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농지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팔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농지연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던지면 이런 농지는 오히려 경영 이양형이라고 해서 감정가의 100%, 보통은 감정가의 90%로 우리가 담보가치가 평가가 되는데 이런 농지들은 담보가치가 감정가의 100%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점 역시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능구역의 농지를 매입을 할 때 농취증 발급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농취증에 대해서 지난번 꽤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한번 쭉 이렇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는 관외 거주자냐 관내 거주자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관외 거주자라면 무조건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잘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농업인이 만약에 아니다, 현재 내가 농업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내 거주자라면 여기에서는 농업인이냐 비농업인이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농업인이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비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영계획서가 필요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한 이유는 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게 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에 농업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필히 첨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능구역의 농지가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계획서를 항상 첨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관외 거주자라면 심의 대상이 들어가는데 이때도 역시나 경영계획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심의 대상에 들어갈 때는 내가 현재 농업인이면 이런 그 관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농취증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내가 현재 농업인이 아니면 이 그 관외 좀 거리가 있는 물건에 매입을 할 때 농취증이 발급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오래 전이지만 한번 그 농업 경영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농업 경영계획서가 이렇게 2페이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가족들, 지인을 포함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직업, 그 다음에 영농 경력, 향후 농업 경영 여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향후 농업 경영 여부는 당연히 오여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비 시설 확보 방안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실히, 특히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도 있지만 보유 계획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최대한 쓸 필요가 있겠지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농 계획은 역시나 최대한 현실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짓는데 일반적인 벼농사를 짓는 어떤 시기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여기다가 써야지 그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예를 들면 모내기를 여름에 한다, 겨울에 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가능하면 현실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체 정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농업인이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쓴다면 사실은 그 농지증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여기에 쓸 내용은 없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농 계획이라든가 장비 시설 확보 방안, 노동력 확보 방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는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통해서 관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농지증을 거의 100% 발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업인만 매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이 농지를 매입을 하면서 농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농업 경영계획서를 결국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잘 써야만 농지증이 나오고 농지증이 나온다면은 사실 농지 매입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